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결정 트리에 이어서 그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GB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그 과제가 바로 대외 데이터로 결정 트리 모델을 학습한 후에 이제 예측을 하고 코드는 GitHub에 커밋을 하고 예측값을 제출한 후에 리더보드 스크린샷을 제출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아직 그 제출 못하신 분들은 그 어, 이번 어, 이번 강의까지 들으시고 그 이제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GBM 모델을 학습한 걸 가지고 그 함께 제출하신 후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회가 이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지금 90팀, 90 몇 팀 정도가 그 참여를 했던데 예,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랜덤 포레스트는 2010년 초반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결정 트리 기반의 앙상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앙상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그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그 결정 트리 같은 기본 모델이 있는데 그 기본 모델을 여러 개 사용해서 이제 하나의 예측을 하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앙상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결정 트리에 기반한 앙상블 알고리즘. 그래서 결정 트리를 여러 개 조합을 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정 트리가 그 처음 발표된 거는 1995년에 벨랩의 틴캄호, 이제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하천금이 되겠죠. 그래서 틴캄호 박사가 랜덤 디시전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을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이제 이때 그 발표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이제 학습을 할 때 각각의 결정 트리가 이제 원래 피처 셋이 있을 때 그 피처에서 랜덤하게 고른 그 सब셋을 가지고 학습을 한 후에 이제 조합하는 방식을 취한 게 바로 랜덤 디시전 포레스트였습니다. 이게 랜덤 포레스트의 그 기반이 되었죠. 그래서 2001년에 UC 버클리의 그 레오 브리만 교수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틴캄호가 발표한 랜덤 디시전 포레스트 아이디어에 이제 배깅이라는 아이디어를 조합시켜서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랜덤 피처뿐만 아니라 랜덤한 샘플로 학습을 한 후에 이제 조합하여서 예측을 한 게 바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그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 단점 중 하나가 이제 오버피팅, 과적합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약간만 바뀌거나 아니면은 파라미터가 약간만 바뀌어도 예측값이 많이 변하는 그런 높은 베리언스를 갖는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랜덤 포레스트는 베리언스가 높은 결정 트리를 여러 개를 조합시켜서 그 높은 베리언스가 효과적으로 감소되는 그래서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베리언스 모델 머신러닝 모델의 그 퍼포먼스 아니면은 에러를 이야기할 때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에러를 흔히 바이어스 플러스 베리언스 그리고 이제
그 감소시킬 수 없는 에러 텀 이렇게 그 나타내는데 그 중에 바이어스는 그 바이어스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예측 값이 원래 값에서 그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에러가 높다라고 할 때는 보통 그 바이어스가 높다라고 그 이해하시면 되는데 베리언스가 높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원래 값이 그 예를 들면은 그 1이 뭐 1이 원래 정답이라고 할 때 그 평균적인 그 예측 값은 0이지만 이제 그 모델을 여러 번 학습할 때 평균 예측 값은 0이지 그 1이 원래 값인 1이지만 그 개별 예측 값을 살펴볼 때에는 이제 뭐 마이너스 101 그리고 뭐 플러스 101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베리언스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낮더라도 베리언스가 크면은 이제 예측 모델로서의 전체적인 성능이 안 좋은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어스는 낮지만 베리언스가 높아서 전체적인 에러가 높은 그런 알고리즘인데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에는 그 기본 알고리즘을 결정 트리를 사용하지만 이 결정 트리를 여러 개를 조합했을 때 그 서로의 에러가 이제 그 캔슬 아웃이 되면서 높은 베리언스가 효과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그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언스를 결정 트리의 베리언스를 낮춤으로써 그 전체적인 모델 예측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분이 틴카모 그 박사님이시고 지금 아래 보이시는 분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UC 버클리의 그 레오 브리만 이전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식으로 나타내 보면 그 결정 트리를 지금 여기에 이제 3개의 결정 트리를 각각 학습을 했을 때 그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각각의 결정 트리를 학습하는 피처와 샘플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샘플이 원래 피처가 1, 2, 3, 4라는 피처가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결정 트리는 피처 2, 3, 4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샘플은 1번부터 뭐 1000번까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정 트리를 학습할 때는 이제 또 피처 2, 3, 4가 아닌 1, 2, 4로 학습을 하고 샘플 또한 차이를 둬서 1000번부터 2000번까지 그리고 세 번째 결정 트리는 피처 1, 2, 3으로 하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샘플은 2000부터 3000까지로 이렇게 이제 차이를 둬서 각각의 그 결정 트리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예측을 할 때에는 각각의 결정 트리가 이제 그 예측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측이 그 범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예측 같은 이진 분류 학습 같은 경우에 범주 0을 20% 확률로 예측을 하고 범주 1을 80%로 그리고 두 번째 결정 트리가 범주 0을 30%, 범주 1이 70%, 세 번째 트리가 범주 0이 10%, 범주 1이 90% 이렇게 각각 그 트리로부터 예측 값을 얻은 다음에 평균을 내면 이제 최종 예측 값이 된 거죠. 그래서 범주 0이 20%, 30%, 10%의 평균인 20% 값이 그 최종 그 범주 0 예측 값이 되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 값이 범주 0이 20%, 범주 1이 80%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원래 그 오리지널 2001년 레오 브리만 논문에서는 이렇게 그 확률 값을 평균 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 각각의 트리가 그 범주를 아예 이제 예측을 해서 그래서 첫 번째 트리는 범주를 1로 예측을 하고 80%가 이제 20%보다 높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트리도 범주 1로 예측하고 세 번째 트리도 범주 1로 예측했다. 그러면은 이 예측한 범주를 가지고 가장 많이 예측된 범주를 최종 예측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결정 트리를 조합을 하는 방식을
이제 논문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 최근에 사이클런이나 그 다른 알고리즘에서 구현한 방식은 그냥 그 범주 예측 값이 아닌 확률 예측 값을 평균 내서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클런의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범주를 가지고 가장 많이 예측한 범주를 최종 예측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각각의 결정 트리가 예측한 확률 값을 총 평균을 내어서 그 확률 값을 이제 최종 출력 값으로, 최종 예측 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그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 이진 범주가 아니라 저희 대회 데이터처럼 범주가 종속 변수가 여러 개면 그것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이제 특히 그 이렇게 확률값 그 개별 결정 트리가 확률값을 예측할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범주 0, 1이 아니라 범주 0, 1, 2까지 있겠죠. 그래서 그 확률 세 개의 확률을 더한 값이 이제 100%가 되는 이제 예측을 그 할 텐데 그 여기서 범주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늘어난 것만 차이가 있지 그 각각의 결정 트리가 세 개의 범주에 대한 확률을 예측을 하고 그 확률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이제 또 범주 0, 1, 2에 대한 최종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이 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포레스트 그 구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사이클런 지난 시간에 배운 사이클런의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 닷 앙상블에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주신 후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이제 그 몇 가지 그 인풋 입력 변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입력 변수 n 에스티메이터가 바로 몇 개의 결정 트리를 학습시켜서 조합할 건가 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100인데 그러면은 100개의 결정 트리를 각각 학습을 한 후에 이제 그 출력 값을 예측 값을 평균 내어서 최종 예측 값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min sample leaf라는 입력 변수는 이제 결정 트리를 학습을 할 때 가장 그 마지막 노드에 그 최소한 10개 이상의 샘플이 있어야지 이제 그 노드를 생성한다라는 그 의미이고요. 그럼 맥스 피처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배깅을 사용할 때 그 랜덤하게 피처를 고른다고 했잖아요. 각각의 그 개별 결정 트리를 학습할 때 원래 피처로부터 랜덤하게 피처를 고를 때 그 피처를 몇 개까지 고를 것인가 라는 게 바로 맥스 피처 입력입니다. 기본값으로는 이제 오토라는 스트링을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원래 피처 개수의 루트 값을 이제 그 개별 결정 트리가 사용할 피처 개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원래 피처가 100개다. 그 데이터셋에 원래 피처 개수가 100개라고 하면은 각각의 개별 결정 트리에서는 루트 100 그러니까 10개의 피처만 사용해서 개별 결정 트리를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값을 만약에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실수값으로 0에서 1 사이에 실수값을 주게 되면 그게 확률로 되어서 예를 들면 0.5라고 주면은 100개의 원래 피처에서 50%, 즉 50개의 피처를 사용한다. 개별 결정 트리를 학습하는데 50%의 피처를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만약에 1보다 큰 정수값을 입력 변수로 주게 되면 그 숫자만큼의 그 변수를 그 학습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을 주면 원래 피처 개수가 100개더라도 개별 결정 트리 학습에는 10개의 피처만 랜덤하게 골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맥스 피처 변수고요. 그 다음에 맥스 샘플 변수는 이제 피처를 랜덤하게 샘플한 게 아니라 전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얼마나 랜덤하게 샘플할 것인가. 그래서 0.5라고 주면은 이제 50%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에 실수값을 주게 되면 그게 이제 퍼센티지. 그래서 50%의 데이터를 각각 개별 트리를 그 학습하는데 사용하겠다. 만약에 1보다 큰 정수값을 주게 되면은 이제 그 숫자만큼의 샘플을 개별 결정 트리를 학습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하게 샘플을 하니까 만약에 또 그 똑같은 결과를 리프로듀스 하기 위해서는 랜덤 스테이트에 이제 값을 정해주면 이제 다음번에 똑같은 파라미터로 학습을 할 때 동일하게 이제 랜덤한 그 피처와 랜덤한 샘플을 그 이제 랜덤한 데이터를 그 샘플링 하는데 동일한 그 샘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리프로듀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랜덤 스테이트 값에 이제 그 정해진 값을 제공하면 되죠. 그리고 n-잡스라는 입력 변수는 몇 개의 그 thread를 사용할 것인가, 몇 개의 잡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인데 그 한 번에 그 병렬 처리로 몇 개까지의 thread를 사용할 건지를 이제 정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n-잡이 기본값은 0인데 이거는 그 하나의 thread만 사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그 학습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 값을 마이너스 1로 주면 그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그 CPU 자원을 활용해서 병렬 처리를 해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멀티코어, 멀티트레드 환경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학습하실 때에는 이 n-잡 인풋 변수를 입력 변수를 이제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 1보다 큰 값을 주시면 더 빠르게 그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그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에 비해서 이 두 가지 변수가 더 있는 거죠. 맥스 피처랑 그 맥스 샘플 피처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n 에스티메이터 이렇게 그 이 기존의 디시전 트리보다 이제 몇 개의 변수가 더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변수 값을 주어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객체를 생성한 후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사이클런의 일반적인 모델 학습 그 API죠. 그 닷핏을 사용해서 입력 데이터와 그 독립 변수 매트릭과 종속 변수 벡터를 입력 값으로 주면은 이제 학습이 되고 그리고 예측을 할 때에는 그 .predict이라는 함수로 예측을 하면은 그 범주 값을 바로 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확률 값을 그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predict underscore probability PROBA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범주 값이 아닌 각각의 범주에 대한 확률을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냥 predict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 확률이 아닌 범주 값을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validation set에 대한 예측값 그리고 test set에 대한 예측값을 이제 얻은 다음에 그 validation set에 대한 예측값과 validation에 대한 실제값을 사용해서 이제 그 정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92.45%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그 예제 코드는 그 평소와 같이 노트북에 이렇게 공유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실행을
직접 실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그 시간에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 디시전 트리를 사용했을 때 이제 그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88% 정도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동일한 그 피처를 사용했을 때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그 더 좋은 성능을, 그래서 92.45%의 그 더 좋은 성능을 이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나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나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과 같이 디시전 트리 기반의 그 모델을 학습할 때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피처 중요도 아니면 피처 임포턴스를 시각화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이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트리 자체를 그 시각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변수가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이거를 이제 그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운데, 랜덤 포레스트나 이제 이 다음에 그 이야기할 GBM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같은 경우에는 트리가 하나가 아니라 100개가 뭐 100개 아니면 1000개 이렇게 있으니까 그 100개의 트리를 모두 시각화해서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 알아보는 거는 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의 트리에서 이제 각각 그 개별 트리에서 모두마다 어떤 피처가 얼마나 그 손실 함수를 감소시키는데 기여를 했나, 이거를 그 총합을 구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게 그 개별 트리를 시각화하는 대신에 이제 각각의 변수가 손실 함수를 감소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이제 총합을 구해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법. 그래서 피처 임포턴스 아니면 피처 중요도를 시각화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학습한 100개의 결정 트리를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학습했을 때 이제 피처 중요도를 시각화를 해보니까 레드 시프트라는 베리어블이 가장 기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Dread RG, 그래서 이 RG라는 그 주파수 영역에 그 Dread 변수와 그냥 그 일반 변수가 두 개가 있죠. Dread 변수와 일반 변수 두 개 있는데 그 차이를 구한 게 바로 D_Dread 변수인데, 그 Dread 변수들이 또 이렇게 상위의 피처 중요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주파수에 관련된 변수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에어메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처 중요도가 낮게 랭크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출 파일을 이렇게 생성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 랜덤 포레스트 이제 사이클런에서 구현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피처 중요도를 시각화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피처 임포터스 시각화 과정에서 출력되지 않은 피처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다 그 이제 피처 임포턴스가 0인 피처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출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피처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데이터에 있는 피처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 피처가 저희가 제 3강 판다스를 이용한 그 EDA를 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생성한 파일을 지금 이 모델 학습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그 학습 데이터셋에 제공된 피처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리지널 피처를 사용한다면은 그 오리지널 피처에 있는 모든 피처가 여기 피처 그 임포턴스에 나오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는 피처가 그 이전에 판다스 EDA에서 생성한 피처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있는 피처 중에 오리지널 피처에 없는 피처도 있고 오리지널 피처에 있는 피처 중에 여기에 없는 피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은 모든 피처가 다 시각화에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그 아까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민 샘플 리프가 11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결정 트리 학습 시 최소한 10개 이상의 샘플이 있어야 노드를 생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결정 트리를 보면은 좀 더 설명이 이해가 쉬운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지난 강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여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이제 결정 트리를 학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노드에서 최적의 여기에서 이제 범주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변수를 구하고 그 변수 중에서도 그 범주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기준값을 검색을 해서 그 값과 변수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드시프트라는 변수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값이 0.004 그 이하인가 그 이상인가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 자식 노드를 생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샘플스라고 표시된 이게 바로 이 노드에 해당하는 그 전체 샘플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드시프트가 0.004를 기준으로 32만 개의 샘플을 나눴을 때 11만 9,808개의 샘플은 이제 그 왼쪽으로 그러니까 레드시프트가 0.00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일 경우 작거나 같은 값이 11만 9,808개의 샘플이 있었고 그것보다 이제 0.004보다 큰 경우가 이제 샘플이 20만 192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은 샘플 개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각각 자식 노드에 해당하는 샘플 개수가. 그래서 두 번째 그 뎁스에서 이제 예를 들면 Dred G의 값을 가지고 자식 노드를 나눴을 때 그 총 20만 개 정도의 샘플이 이제 16만 개의 샘플은 뭐 Dred 값이 이것보다 그 작거나 같았고 4만 73개의 샘플은 이제 Dred G의 값이 이것보다 컸었고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분할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한 노드에 그 있는 샘플의 개수가 뭐 10개, 20개 이 정도 개수밖에 안 되는데 이 경우에 뭐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더 이상 이렇게 자식 노드를 생성하지 않고 이제 분할하는 거를 멈춘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 샘플 그래서 이 결정 트리 변수에도 보시면은 여기에 민 샘플 리프라는 변수가 민 샘플 리프라는 그 변수가 가장 마지막 노드에 그 존재해야 하는 최소한의 데이터 개수, 샘플 개수를 이제 입력 변수로 주는데 그 랜덤 포레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변수를 이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답변이 되었나요? 예,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GBM, Gradient Boosting Machin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BM은 그 타뷸러 데이터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결정 트리 기반의 앙상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최고의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이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GBM,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딥러닝 계열의 알고리즘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뷸러 데이터, 그러면 테이블 형식으로 돼 있는 데이터에서는 그 GBM이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고, 그 이외에 어떤 이미지나 스피치, 내추럴 랭귀지 이런 부분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래서 그 각종 머신러닝 대회에서도 그 데이터가 그 테이블 형태다, 타블러 형태다, 그러면은 GBM에 기반한 모델들이 대부분 그 우승하는 모델의 그 우승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 GBM이고, 그 이외에 이미지, 뭐 스피치, 그리고 센서 데이터, 뭐 NLP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승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딥러닝 기반의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대회 데이터가, 당국대 대회 데이터가 그 타뷸러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GB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이지 않을까 이제 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이제 모델을 만드실 때 꼭 사용하셔야 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순서대로 하면 GBM이 그 한 두 강의 정도 뒤에 있는데, 지금 중간고사 그 지금 대회 마감 기간이 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앞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비교적 간략하게 오늘은 그 소개하고 넘어갈 텐데, 이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볼 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마 그 한 강의 정도 더 할애해서 깊게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고, 실무에 그 가서도 가장 그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꼭 그 이번 강의 끝나고 이제 직접 그 사용을 해보시고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GBM이 지금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랜덤 포레스트보다도 좋은 성능을 내는데, 사실 GBM 그 자체는 랜덤 포레스트보다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그 1997년에 아까 랜덤 포레스트를 그 이제 제안한 레오 브리드만, UC 버클리의 레오 브리드만 같은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이제 GBM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스팅을 이용한 그 손실 함수를 최적화하는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97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을 기반해서 실제로 알고리즘으로 만든 거는 1999년에 스탠포드의 제롬 프리드만 교수가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알고리즘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학습을 하는데, 랜덤 포레스트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제 그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개별적으로 학습해서 예측값을 합산하는 랜덤 포레스트 방식과 다르게,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같은 경우에는 결정 트리를 순차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1번 결정 트리를 먼저 학습을 하고, 그 1번 결정 트리로 예측을 했을 때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2번 결정 트리는 그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그 1번 결정 트리의 예측값과 2번 결정 트리의 예측값을 그 합한 게 이 그 최종 예측값이 되고, 그 다음에 또 3번 결정 트리는 이 1번, 2번 결정 트리의 오차를 또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이제 부스팅, 이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부스팅이라는 그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결정 트리, 여러 결정 트리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 바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개별 결정 트리의 베리언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서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했는데, 이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같은 경우에는 결정 트리의 바이어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킨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식이 바로 에러의 바이어스 파트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인데 이제 제가 뒤에 참고 문헌에 이 프리드만 교수님과 또 다른 스탠포드 교수님들이 함께 공저한 Element of Statistical Learning이라는 책이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챕터 10장을 보면은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에 대해서 배우시고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은 참고 도서에 있는 Elementary of Statistical Learning 챕터 10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식화하면 이런 방식인데요. 첫 번째 결정 트리를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에 오차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차를 이제 아웃풋으로 예측해야 하는 실제값으로 사용을 해서 두 번째 트리를 학습을 해서 이 에러 값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트리의 예측값은 원래의 실제값 y가 아닌 y 값과 첫 번째 트리의 예측값 사이에 발생한 오차 R1이 이 두 번째 트리가 학습하는 아웃풋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원래 y-y 햇이 R1인데 이 R1과 두 번째 트리가 예측한 R1 햇의 차이가 이제 R2 이 두 개의 차이인 R2가 또 세 번째 트리에 이제 예측해야 하는 종속 변수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돼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러한 방식 자체를 부스팅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부스팅의 기본적인 베이스 알고리즘으로 결정 트리를 사용한 게 바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의 구현이 바로 사이클런의 구현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의 구현이 사이클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XGBoost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오픈 소스 툴이 있고 그리고 또 LightGBM이라는 오픈 소스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XGBoost는 한 2011년에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지금은 CMU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로 가신 티안치 첸이라는 이제 분이 박사 과정 도중에 이제 개발을 한 툴이에요. 그래서 2011년부터 사용이 돼서 케이글에서도 그때 이후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을 구현한 툴인데 이제 LightGBM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시아 이제 북경에 중국에 오피스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시아에 있는 팀이 이제 개발한 GBM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XGBoost보다 이후에 나왔고 그리고 한 2017년, 2016년, 2017년 그쯤에 이제 발표가 되어서 이제 빠르게 커뮤니티에서 이제 빠르게
그 확산이 된 그 구현입니다. 이제 엑시부스트와 라이트GBM 모두 그 파퓰러하게 된 계기가 일단 기존에 있는 그 어떤 GBM 그 구현보다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엑시부스트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용 가능한 뭐 사이클런에서 그 제공하는 그레디언 부스팅 머신이나 또 이제 R 랭귀지에서 구현하는 GB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그 두 알고리즘에 비해서 엑시부스트가 한 뭐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한 10배까지도 그 빨랐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냥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성능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른 GBM 임플리멘테이션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엑시부스트가 그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2016년, 17년 그때쯤에 그 등장한 라이트GBM이 엑시부스트보다도 더 빠른 그런 이제 GBM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었고 또 이제 성능도 비슷비슷한데 이제 각종 벤치마크에서 보면은 라이트GBM이 항상 성능이 약간씩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케글이나 그 데이터 사이언스 대회에서 보면은 기존에 엑시부스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라이트GBM 그 뭐 마스터나 그랜드 마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GBM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엑시부스트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이런 그 추세가 이제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서베이가 그 있었었는데 트위터 상에서 가장 그 많이 사용하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라이브러리 아니면은 그 2020년에 가장 많이 사용한 라이브러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그 많은 분들은 그 절반이 넘는 분들은 엑시부스트를 이제 선호를 하는데 그 다음에 라이트GBM 그리고 H2O, 캣부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실제 벤치마크를 최근에 한 거를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데이터 사이즈가 한 10만 개 정도일 때는 엑시부스트가 빠르고 또 이제 GPU를 사용할 때는 캣부스트가 빠른데 이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고 그래서 뭐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늘어나고 CPU를 멀티코어 CPU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GBM이 엑시부스트나 캣부스트, H2O 이런 다른 GBM 임플리멘테이션보다 이제 훨씬 빠르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그 이제 AUC 스코어가 바로 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이제 AUC 스코어를 비교를 했을 때도 뭐 H2O, 엑시부스트, 캣부스트에 비해서 이제 약간씩이지만 더 좋은 그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회에서 가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선호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GBM 그 알고리즘 중에 이제 엑시부스트가 아무래도 더 파퓰러하기는 한데 이제 대회에서 사용할 때는 라이트GBM 성능이 좀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제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엑시부스트가 아닌 라이트GBM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두 개를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랜덤 포레스트 노트북이고 다른 하나는 라이트GBM 노트북. 그래서 두 개의 노트북을 공유를 했으니까 두 노트북 모두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꼭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이제 직접 그 필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텍스트가 타이포가 있네요. 예, 그 라이트GBM에서 사용하는 이 파라미터를 보면은 그 랜덤 포레스트보다 좀 더 복잡해요. 이제 좀 더 복잡한데 그 먼저 여러 가지 그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서 오브젝티브라는 그 입력 변수를 이용해서 이게 뭐 회귀 분석인지 아니면은
그 분류 학습인지, 그리고 분류 학습 중에서도 그 바이너리 이진 분류 학습인지 아니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지 이렇게 설정을 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저희 단국대 대회 같은 경우에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오브젝티브를 멀티 클래스로 주고요. 그리고 이제 N 에스티메이터가 랜덤 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하는 개별 그 결정 트리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00개를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LightGBM의 어떤 독특한 그 입력 변수가 바로 number of leaves인데, 아까 그 결정 트리에서 마지막 노드를 leaf라고 하죠. 그 나뭇잎 아니면은 뭐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leaf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몇 개의 그 leave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통 주는 값이 2의 자승으로 많이 줘요. 그래서 32개, 64개, 128개, 256개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제 저는 64개를 주었고,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주게 돼 있어요. 이건 랜덤 포레스트에 없는 변수이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뭐냐면, 이렇게 그 부스팅을 할 때 이 에러를 가지고 다음 트리를 학습을 할 때 이 에러를 그 바로 그 실제 값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에러에 이제 어떤 상수를 곱해서 스케일을 한 거를 이제 그 예측해야 하는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이제 슈링키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러닝 레이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값을 작게 주면은 이제 예측해야 하는 값 자체가 스케일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예측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이 예측해야 하는 값이 큰 경우에는 이제 모델 전체 예측 값이 그 약간 발산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오실레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 값이 처음에 원래 예측해야 한 값보다 뭐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점차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 값을 스케일을 작게 주면은 이제 그런 발산하는 뭐 진동 오실레이트하는 과정 없이 바로 만약에 원래 값과 예측값이 뭐 한 원래 값보다 예측값이 작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발산하지 않고 이 값보다 약간 더 그 원래 예측값보다 약간 더 그 큰 값을 예측을 해서 점차적으로 실제 값에 가까워지게 되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원래 값에 수렴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주는 게 슈링키지나 러닝 레이스로 1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LightGBM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러닝 레이스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을 주는데 보통 뭐 0.1 그리고 0.01, 0.001 이런 식으로 값을 작게 주면은 대신에 학습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더 많은 이 러닝 레이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모델의 예측 성능은 올라가지만 더 많은 그 개별 결정 트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0.1일 때 필요한 그 결정 트리가 예를 들면 100개였다. 그러면은 러닝 레이트가 0.01이 되면은 10분의 1이 되면은 필요한 결정 트리의 개수는 그 대략 한 10배 정도인 뭐 1000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러닝 레이트가 0.001 이렇게 100분의 1로 줄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결정 트리의 개수가 100배가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차일드 샘플이 그 앞서 랜덤 포레스트에 있었던 미니멈 샘플스 립하고 동일한 변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노드에 그 최소 몇 개 이상의 샘플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정해주는 게 미니멈 차일드 샘플이라는 변수고요. 그리고 subsample이라는 변수가 랜덤 포레스트와 동일하게 각각의 결정 트리에서 그 몇 퍼센트의 그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값을 그 0.5로 주면 개별 결정 트리를 학습할 때 50%의 데이터만 학습하겠다,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라이트GBM 같은 경우에는 subsample frequency라는 변수가 추가로 또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개별 트리를 학습을 할 때 매번 그 subsampling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 값이 10이다 그러면 10번에 한 번만 subsampling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번 subsampling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값을 1로 주면 되는데 이제 디폴트 값은 0이에요. 0이라는 말은 이제 그 subsampling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그 개별 트리를 학습을 할 때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 이렇게 subsampling을 하는 게 실전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call sample by tree 이거는 이제 피처를 그 어느 정도 그 얼마나 피처를 샘플할 것인가. 그래서 앞에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맥스 피처라는 입력 변수에서 설정을 해줬는데 이제 그게 라이트GBM에서는 call sample underscore by tree라는 변수를 사용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피처를 샘플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8을 주면 각각의 개별 트리를 학습할 때 80%의 피처만 사용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와 n잡은 이제 앞서 랜덤 포레스트에 있었던 변수와 그 동일하죠. 그래서 그 랜덤 그 오퍼레이션을 할 때 필요한 시드 값을 설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몇 개의 그 병렬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할 것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주면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그 트레드를 다 사용하겠다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LGBM 클래시파이어가 그 분류 학습을 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LGBM 리그레스가 있습니다. 이제 LGBM 리그레서가 회귀 학습에 사용하는 그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제 자주 사용하는 변수 중 하나가 입력 변수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한 후에 fit 함수를 불러서 학습하는 거는 동일한데 이 fit 함수에 이제 패스할 수 있는 인풋 변수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scikit-learn API에서는 fit 함수에서 독립 변수 매트릭하고 종속 변수 벡터만 입력 값으로 받는데 이 라이트G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alset이라는 그 입력 변수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검증 데이터셋을 이제 패스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eval metric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제 각각 그 에폭마다 이 그 밸리데이션 검증 셋을 사용해서 이제 그 매트릭 여기에 멀티클래스라고 하면은 이제 멀티클래스 로그로스 손실 함수를 사용해서 이 검증 데이터셋의 멀티클래스 로그로스 그 손실 함수의 값을 매 이터레이션마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트북을 통해서 잠깐 예를 들어 줄 텐데 이제 이게 모델을 학습할 때 굉장히 유용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그 학습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그것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래서 evalset, evalmetric을 이용해서 이렇게 검증 데이터셋과 그 손실 함수를 정해주면 매 이폭마다 이제 이 손실 함수를 리포트해 주게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입력 변수 중 하나가 이 early stopping round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과적합을 그 예방해주는 이제 중요한 변수인데 이렇게 검증 데이터셋을 모델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셋 외에도 검증 데이터셋을 같이 줬잖아요.
그리고 이 early stopping round라는 변수를 10으로 주면은 이제 모델을 쭉 이렇게 그 n 에스티메이터가 1000이라면 월 1000번 이렇게 학습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결정 트리부터 1000번째 결정 트리까지 쭉 학습을 하는데 그 매번 학습을 할 때마다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손실 함수를 계산을 해서 이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손실 함수가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향상되지 않고 10번의 그 라운드 10번의 F폭이 지난다면 이제 더 이상 학습을 안 하고 학습을 그 상태에서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총 그 결정 트리를 1000개를 학습을 하기로 했더라도 결정 트리 100개를 학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101번째, 102번째, 103번째 해서 쭉 110번째까지 학습을 하면서 그 모니터한 그 손실 함수가 더 이상 향상되지 않고 점점점 나빠졌다. 그러면은 그 111번째 결정 트리는 학습하지 않고 이제 학습을 그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가장 최적의 이제 그 라운드가 바로 100번째 라운드였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 실제로 실전에서도 그렇고 대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유용한 게 보통 이런 n 에스티메이터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거를 얼마나 많은 결정 트리를 학습을 하는 게 최적인지 이제 최상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개의 값을 뭐 줘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early stopping 라운드 이제 early stopping을 사용을 하면은 n 에스티메이터는 그냥 뭐 아주 높은 값을 주더라도 모델이 알아서 이제 적정한 시점에서 학습을 중단하니까 이 n 에스티메이터라는 값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early stopping 라운드, early stopping이라는 그 테크닉이 실전에서도 그렇고 대회에서도 그렇고 아주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하는 API는 이제 scikit-learn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predic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범주를 예측을 하고 predict underscore probability, PROBA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확률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predict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범주를 예측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그 이제 범주를 예측한 다음에 accuracy를 측정을 했을 때 93.125%. 그래서 앞에 decision tree가 88% 정도 정확도가 나왔고 랜덤 포레스트가 92%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는데 이제 RightGBM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약간 향상이 되어서 93% 이상의 정확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와 동일하게 이제 그 피처 임포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모델 객체의 피처 임포턴스라는 그 멤버 변수를 통해서 이제 피처 임포턴스를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시각화를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RightGBM으로 실습을 해봤을 때요. 네.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들이 포함돼도 성능이 많이 변하는가 이런 거를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에 대해서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실험해봤는데 차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RightGBM이란 모델에서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쌍들 또는 변수의 개수가 많을 때 그 성능에 어떤 그 영향을 주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변수 개수가 많고 적고가 모델 성능에 그 굳이 RightGBM 알고리즘이 아니더라도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뭐 랜덤 포레스트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도 모델 성능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모델 그 변수 개수가 많더라도 변수 간에 서로 상관 개수가 높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면
상관 개수가 높은 변수가 5개가 있다. 그러면 이 5개를 모두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사용하든지 실제로 그 사용하는 인포메이션 자체는 차이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그 상황에서는 이제 실제 모델 성능에는 변수의 개수가 크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는데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변수의 개수가 월등하게 많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서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서치 데이터는 일반 단어들인데 이 단어는 그 개수가 뭐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검색할 때 사용한 단어의 개수가 뭐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되는데 이 각각의 변수들이 그 뭐 동일하지 않고 약간의 그 인포메이션을 저마다 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변수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모델 성능이 좋을 텐데 라이트GBM이나 그 XGBoost 같은 경우에는 그 변수 개수가 많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또 거기에 맞게 모델 성능이 향상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모델의 학습 성능이 향상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 변수의 개수가 좋은 모델의 성능으로 그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시면 그 N 이스티메이터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그 모델을 학습시킬 때 얼리 스타핑 라운드를 원래 처음에 10이라고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면은 그만큼 이게 각 트리마다 점수가 개선되는 그 간격이 좀 적어져서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감소가 만약에 그 증가가 그 10보다 덜 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아마 얼리 스타핑 라운드도 더 늘려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실제로는 이제 early 스타핑 아마 디폴트 밸류는 한 3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실제 그 사용을 해보면 러닝 레이트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이제 0.1 정도만 돼도 그 보면은 약간 그 진동하면서 그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0.01 정도만 돼도 그 진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노토너스하게 쭉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진동하지 않고 모노토너스하게 감소할 때는 얼리 스타핑 라운드를 그렇게 크게 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얼리 스타핑 라운드를 크게 주는 그 이유라고 하면은 이게 그 이제 에러가 진동하면서 감소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밸리데이션 에러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그 간격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얼리 스타핑 라운드를 늘릴 수 있는데 근데 러닝 레이트이 0.01 정도만 돼도 0.01이나 그 이하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그 컨시스턴하게 감소하거든요. 그 이제 손실 함수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얼리 스타핑 라운드를 굳이 늘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러닝 레이트이 0.01 미만인 경우에는 얼리 스타핑 라운드를 그냥 10으로 고정하셔도 그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그 라이트GBM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개수도 아무래도 랜덤 포레스트나 디시전 트리
로지스틱 회기보다 이제 많아지니까 좀 그 처음에 성능을 그 최적화된 성능을 끌어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그 시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차후 강의에서 이제 손으로 이거를 직접 그 튜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거를 튜닝하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차후에 더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그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그 참고 자료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이라는 책이 ESL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여기에 계신 세 분이 전부 다 스탠포드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 저명한 교수님이신데 이 제롬 프리드만은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을 처음 그 발표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 이 교과서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교과서예요. 근데 그 책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읽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책인데 이제 이렇게 그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에 대한 그 챕터를 골라 가지고 읽으시기에는 아마 이제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은 챕터 10에 나와 있고 랜덤 포레스트는 챕터 15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 더 궁금하신 분은 이 ESL 2판을 PDF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더 간결한 예제는 사이클런 튜토리얼 페이지에 보면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 좀 더 간결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GBM과 XGBoost도 이제 그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GBM 파라미터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파라미터 외에도 파라미터가 그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개수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 그 제가 그 여기에 오늘 공유해드린 파라미터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새로운 걸 트라이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지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GBM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scikit-learn API를 사용해서 라이트GBM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그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scikit-learn API 외에도 다른 API들도 몇 개 있어요.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또 라이트GBM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scikit-learn API만 사용하셔도 이제 기본적인 사용에는 크게 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대회 이번 대회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만 필요하신 분은 라이트GBM scikit-learn API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큐멘테이션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이 API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